또 어떻게 그 지옥에서 탈출해 지금 이 자리에 서게 되었는지 그 전말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대한민국 서울에서 자유롭게 숨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음대로 걷고, 먹고 싶은 것을 먹고,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는 이곳. 그때가 2018년 겨울이었습니다. 하지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저는 영하 20도가 넘는 러시아 한복판에서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손은 동상으로 갈라져 피가 났고, 배는 사흘째 제대로 된 음식을 먹지 못해 뒤틀렸습니다. 쓰레기통에서 버려진 빵 한 조각이라도 찾아야 했습니다. 저는 유학생이라는 이름으로 러시아에 왔습니다. 북한 당국은 저를 포함한 수십 명의 군인들에게 학생 비자를 주며 말했습니다. 조국을 위해 외화를 벌어오라고요. 대학 강의실은 단 한 번도 가보지 못했습니다. 저희에게 주어진 건 건설 현장뿐이었습니다. 하루 15시간씩 일했습니다. 월급은 거의 받지 못했습니다. 숙소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컨테이너에서 10명이 함께 잤습니다. 난방도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2년을 버텼습니다. 어느 날 동료 한 명이 쓰러졌습니다. 과로였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갈 수 없었습니다. 신분이 들통날까봐 두려웠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죽을 순 없다고요. 여러분, 이 믿기 힘든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어떻게 북한 군인에서 러시아 노동자가 되었고, 제 이야기는 2015년 함경북도의 한 군부대에서 시작됩니다. 19살, 저는 조선인민군에 입대했습니다. 가족들은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장군님을 위해 복무하게 됐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군 생활은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새벽 5시에 기상해서 밤 10시까지 훈련과 노동이 이어졌습니다. 배급은 늘 부족했습니다. 강냉이밥에 소금국이 전부였습니다. 그래도 불평하는 동무 친구는 없었습니다. 혁명을 위해서는 이 정도 고생쯤이야라는 게 모두의 생각이었으니까요. 매일 아침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 앞에서 충성 맹세를 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영도 따라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그렇게 외쳤습니다. 당시엔 의심 같은 건 해본 적도 없었습니다. 부대에서는 일주일에 3번 생활 총화자 비판 모임가 있었습니다. 서로의 잘못을 지적하고 비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동무는 훈련 중 혁명적 열의가 부족했습니다라는 식이었습니다. 처음엔 이상했습니다. 왜 친구들끼리 서로를 감시하고 비판해야 하는지요. 하지만 곧 익숙해졌습니다.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2016년 여름, 제 인생에 작은 전환점이 왔습니다. 같은 소대에 있던 최 동무가 탈영을 시도했습니다. 중국으로 넘어가려다 붙잡혔습니다. 일주일 뒤 부대 전체가 소집됐습니다. 공개 처벌이었습니다. 최 동무는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구타로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정치 지도원은 그를 조국을 배신한 반역자라고 외쳤습니다. 우리는 박수를 쳐야 했습니다. 저도 손뼉을 쳤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최 동무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굶주린 가족들에게 먹을 것을 보내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그게 정말 죽을 죄일까요? 하지만 이런 생각 자체가 위험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잠들려 애썼습니다. 2017년 초 부대에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러시아 유학생 선발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외화벌이를 위해 젊은 군인들을 러시아에 보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간부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국을 위해 외화를 벌어올 영광스러운 기회다. 저는 지원했습니다. 부모님께 돈을 보낼 수 있다는 생각에 기뻤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외국이라는 곳에 대한 호기심도 있었습니다. 당시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곳에서 어떤 일이 저를 기다리고 있는지요. 2017년 3월, 저는 선발된 30여 명의 동무들과 함께 평양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일주일간 특별 교육을 받았습니다. 러시아어 기초 회화와 유학생으로서의 행동 지침이었습니다. 담당 간부가 말했습니다. 동무들은 이제 유학생이다.
러시아에서 절대 군인 신분을 드러내서는 안 된다. 유엔 제재 때문에 우리가 노동자를 보낼 수 없게 됐다. 하지만 학생 신분으로는 가능하다. 그때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희는 학생 비자를 받았습니다. 서류상으로는 모스크바 인근 대학에 입학한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등록금은 동무들이 나중에 번 돈에서 갚으면 된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공항에 도착한 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처음 보는 외국이었습니다. 공항은 평양보다 훨씬 컸습니다. 사람들의 옷차림도 달랐습니다. 자유롭고 화려했습니다. 하지만 공항을 나서자마자 북한 파견 관리인들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여권은 모두 회수한다.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서다. 여권을 빼앗겼습니다. 그 순간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우리는 버스를 타고 3시간을 달렸습니다. 도착한 곳은 대학이 아니었습니다. 외곽의 낡은 컨테이너 숙소였습니다. 당분간 여기서 적응 기간을 가질 것이다. 곧 학교에 갈 수 있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학교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대신 아침 7시, 우리는 작업복을 입고 건설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계획금할 당량을 채워야 한다. 학교는 그 다음이다라는 말만 반복됐습니다. 건설 현장은 지옥이었습니다. 영하 15도의 날씨에 하루 14시간씩 일했습니다. 시멘트를 나르고 철근을 옮기고 벽돌을 쌓았습니다. 손은 동상으로 갈라졌습니다. 제대로 된 장갑도 없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학교는 커녕 대학 건물조차 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관리인에게 물었습니다. 언제 학교에 갑니까? 그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학교? 동무는 여기 공부하러 온 줄 아나? 외화 벌러 온 거다. 착각하지 마라. 그날 밤 저는 충격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유학생은 거짓이었습니다. 우리는 그저 국제 제재를 피하기 위한 위장 노동자였습니다. 북한 당국은 유엔의 눈을 속이기 위해 우리를 학생으로 포장한 것뿐이었습니다.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모두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속았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여권도 없고 돌아갈 방법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만약 여기서 문제를 일으키면 북한에 있는 가족들이 위험해질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조국을 위해 일하는 게 아니라 조국에 의해 팔려온 것이라는 사실을요. 혁명이니 충성이니 하는 말들이 얼마나 공허한 것인지 알게 됐습니다. 2018년 겨울, 제 인생에서 가장 추운 계절이었습니다. 날씨만 추운 게 아니었습니다. 마음도 얼어붙었습니다. 식사는 하루 2끼로 줄었습니다. 그마저도 감자와 양배추가 전부였습니다. 어느 날 배가 너무 고파 견딜 수 없었습니다. 작업이 끝나고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쓰레기통을 봤습니다. 처음엔 그냥 지나쳤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주변을 살피고 쓰레기통을 뒤졌습니다. 반쯤 먹다 버린 빵이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 빵을 주워 먹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그날 이후 쓰레기통을 뒤지는 게 일상이 됐습니다. 부끄러움은 사라졌습니다. 생존이 더 중요했으니까요. 동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같은 해 12월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같은 숙소에 있던 박동무가 과로로 쓰러졌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의식이 희미했습니다. 우리는 관리인에게 병원에 데려가 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관리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병원 가면 신분이 들통난다. 그냥 쉬게 해라. 박동무는 컨테이너 침대에 누운 채 사흘을 앓았습니다. 넷째 날,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26살이었습니다. 우리는 박동무를 땅에 묻어야 했습니다. 장례식도 없었습니다. 관리인은 이 일은 절대 밖으로 알려져선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우리는 그저 삽질을 하며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나도 저렇게 죽을 수 있다. 북한으로 돌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계획금을 못 채웠다는 이유로 가족들이 처벌받을 게 뻔했습니다.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길이 있었습니다. 탈출이었습니다. 동료 하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국제기구에 도움을 요청하면 보호받을 수 있다더라. 위험했습니다. 실패하면 강제 송환되고 북한에서 처벌받을 게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여기서 천천히 죽느니 차라리 자유를 향해 달려보기로요. 그날부터 저는 조심스럽게 정보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 카페에서 몰래 검색하고 신뢰할 수 있는 동료들과 속삭이며 계획을 짰습니다. 죽음을 각오한 도박이 시작된 것입니다. 2019년 2월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관리인들이 며칠간 평양에 다녀온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감시가 느슨해질 유일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함께 탈출하기로 한 2명의 동료와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정말 하는 거냐? 잡히면 우리 가족도 끝이다. 김동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도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이곳에서 죽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어. 가자. 우리는 인터넷 카페에서 찾은 정보를 바탕으로 움직였습니다. 유엔 난민기구와 국제인권단체 연락처를 적어뒀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연락하느냐였습니다. 숙소에는 전화도 인터넷도 없었습니다. 다음 날 일요일 오전, 저희는 시내 구경 나간다고 핑계를 대고 외출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만약 다른 관리인이 뒤따라오면 모든 게 끝장이었습니다. 시내 중심가에 도착했습니다.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저희는 공중전화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어를 제대로 못해 전화 거는 방법조차 헷갈렸습니다. 몇 번의 시도 끝에 겨우 연결됐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러시아어가 들렸습니다. 저는 준비한 영어 문장을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Help me. I am North Korean. Post labor. 상대방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영어로 답했습니다. Where are you now? 저는 주변 간판을 읽어주며 위치를 설명했습니다. 상대방은 1시간 뒤 특정 장소로 오라고 했습니다. 카페였습니다. 전화를 끊자 손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첫 번째 관문은 통과했다. 약속 장소로 가는 길, 저희는 계속 뒤를 돌아봤습니다. 혹시 북한 관리인이 따라오는 건 아닌지, 감시당하는 건 아닌지 불안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의심스러웠습니다.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 한 외국인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저희를 보더니 다가왔습니다. 아, You from North Korea? 저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국제인권단체 활동가였습니다. 저희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러시아에 왔습니까?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유학생 위장, 강제노동, 임금 착취, 동료의 죽음까지요. 그는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들을 도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걸립니다.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합니다. 그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로 우리를 도와주실 건가요? 그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네. 당신들은 이제 안전합니다. 하지만 아직 숙소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당장 사라지면 관리인들이 의심할 게 뻔했습니다. 활동가는 이틀 뒤 새벽에 저희를 데리러 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숙소로 돌아가는 길,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김동무가 물었습니다. 정말 믿어도 될까? 저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활동가는 저희를 러시아 외곽의 한 건물로 데려갔습니다. 국제인권단체가 운영하는 보호시설이었습니다. 시설에 들어서자 처음으로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따뜻한 난방, 깨끗한 침대, 그리고 무엇보다 두려움 없이 잠들 수 있다는 사실이요. 그날 밤, 저는 2년 만에 처음으로 편히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시설 담당자가 앞으로의 절차를 설명했습니다. 한국으로 가려면 먼저 유엔 난민기구에 난민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 한국 대사관과 연락해 신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시간이 걸릴 겁니다.
하지만 여기도 완전히 안전한 곳은 아니었습니다. 담당자는 경고했습니다. 절대 밖에 나가지 마세요. 북한 당국이 탈북자들을 찾고 있습니다. 러시아 경찰 중에도 북한과 협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느 날 시설에 긴급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북한 측 인원들이 근처를 돌아다니며 탈북자를 찾는다는 첩보가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지하실로 숨어야 했습니다. 하루 종일 숨죽이며 있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탈출은 했지만 아직 진짜 자유를 얻은 건 아니라는 걸요. 3개월이 지났습니다. 유엔 난민기구 면접을 봤습니다. 제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말했습니다. 군대, 러시아 파견, 강제 노동, 동료의 죽음까지요. 면접관은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당신의 증언은 북한의 해외 노동자 착취를 증명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4개월째, 드디어 한국 대사관 직원을 만났습니다. 한국말로 대화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릅니다. 신원 확인이 끝나면 한국행 비행기표를 끊어드리겠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기다림은 힘들었습니다. 시설 밖을 나갈 수 없었습니다. 가족들에게 연락할 수도 없었습니다. 연락하는 순간 그들이 위험해질 테니까요. 저는 그저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5개월째, 다른 탈북자 한 명이 한국으로 떠났습니다. 그를 배웅하며 부러웠습니다. 나는 언제쯤 저렇게 떠날 수 있을까? 하지만 동시에 희망도 생겼습니다. 저 사람이 갈 수 있다면 나도 갈 수 있다. 6개월째, 저에게도 소식이 왔습니다. 신원 확인이 완료됐습니다. 다음 주에 모스크바로 이동해서 한국행 비행기를 타시면 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마지막 밤, 저는 시설을 돌아봤습니다. 여기서 6개월을 보냈습니다. 지옥 같은 노동 현장에서 벗어나 처음으로 인간답게 대우받은 곳이었습니다. 아침마다 따뜻한 식사를 주고 밤마다 안전하게 잠들 수 있게 해준 곳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저는 가방을 챙겼습니다. 가진 건 별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드디어 진짜 자유를 향해 가는 거니까요. 한국이라는 땅으로요. 활동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행운을 빕니다. 한국에서 행복하세요. 저는 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들이 없었다면 저는 지금도 그곳에 있었을 겁니다.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구나. 2019년 8월 모스크바 셰레메티예보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활동가가 저를 출국장까지 안내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혼자 가야 합니다. 한국 대사관에서 발급한 여행 증명서가 있으니 문제 없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두려웠습니다. 공항에는 사람이 너무 많았습니다. 러시아 경찰도 보였습니다. 혹시 여기서 붙잡히는 건 아닐까? 손에 든 서류가 젖을 만큼 땀이 났습니다. 출국 심사대에 섰습니다. 앞에 긴 줄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제 차례가 왔습니다. 심사관이 여권 대신 받은 여행 증명서를 받아들었습니다. 컴퓨터를 두드렸습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잠시만요. 심사관이 전화를 들었습니다. 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뭔가 문제가 생긴 건가? 여기서 쫓겨나는 건가? 뒤에 줄 선 사람들이 불평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3분쯤 지났을까? 심사관이 도장을 찍었습니다. 통과입니다. 그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첫 번째 관문을 넘었습니다. 탑승구로 향했습니다. 인천행 비행기였습니다. 대한항공이라는 글자가 보였습니다. 한글이었습니다. 얼마 만에 보는 한글인가요? 눈물이 났습니다. 몇 시간이 지났을까? 기장의 안내방송이 나왔습니다. 곧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한국의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의 야경이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저기가 내가 살아갈 곳이구나. 비행기가 착륙했습니다. 바퀴가 땅에 닿는 순간 저는 속으로 외쳤습니다. 드디어 왔다. 한국에 왔다. 승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도 함께 손뼉을 쳤습니다. 비행기 문이 열렸습니다.
탑승교를 걸어 공항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한글 간판이 보였습니다. 입국장, 수화물 찾는 곳. 모든 게 한글이었습니다. 입국 심사대에 섰습니다. 이번엔 두렵지 않았습니다. 여긴 제 나라였으니까요. 심사관이 여행 증명서를 보고 물었습니다. 탈북자십니까? 네. 저는 당당하게 답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심사관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입국장 문을 나섰습니다. 통일부 직원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은평 씨 맞으십니까? 네, 맞습니다. 하나원으로 모시겠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공항 밖으로 나왔습니다. 한국의 공기를 마셨습니다. 차가웠지만 자유로웠습니다. 2019년 8월 15일, 제가 진짜 자유를 얻은 날이었습니다. 하나원에서의 석 달은 새로운 세계를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법, 문화, 사회 시스템을 배웠습니다. 은행 계좌 만드는 법, 지하철 타는 법, 심지어 편의점에서 물건 사는 법까지요.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한 것들이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인터넷이었습니다. 검색창에 무엇이든 칠 수 있었습니다. 누가 감시하지도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웠습니다. 이런 걸 검색해도 되나?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자유였습니다. 하나원을 수료하고 저는 서울에 정착했습니다. 정부 지원금으로 작은 원룸을 구했습니다. 제 집이 생긴 겁니다. 평생 처음이었습니다. 문을 잠그고 혼자 있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그때 알았습니다. 첫날 밤, 저는 편의점에 갔습니다. 24시간 내내 열려 있었습니다. 진열대엔 수백 가지 물건이 있었습니다. 라면만 해도 10종류가 넘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걸 고를 수 있구나. 취업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북한 출신이라는 선입견도 있었고, 제 기술도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제조업체 생산직으로 시작했습니다. 힘들었지만 러시아에서의 강제 노동과는 달랐습니다. 무엇보다 월급을 온전히 제가 받았습니다. 제 통장에 돈이 들어왔습니다. 처음 월급을 받던 날, 저는 통장을 보며 울었습니다. 이게 내 돈이구나. 빼앗기지 않는 내 돈. 2022년 저는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탈북자 지원단체에서 일하게 됐습니다. 저처럼 한국에 온 사람들을 돕는 일이었습니다.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게 뿌듯했습니다. 일하면서 많은 탈북자들을 만났습니다. 저마다 사연이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10년을 숨어 지낸 사람, 가족과 헤어져 혼자 온 사람.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 이야기들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고요. 지금 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고 있습니다. 투표도 하고 세금도 냅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제 의견을 말합니다. 이게 자유입니다. 가끔 밤에 악몽을 꿉니다. 러시아 건설 현장으로 돌아간 꿈, 쓰레기통을 뒤지는 꿈. 그럴 때마다 벌떡 일어나 창문을 엽니다. 서울의 불빛을 봅니다. 괜찮아, 여긴 한국이야. 난 자유야. 여러분,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누군가는 목숨을 걸고 찾아왔습니다. 여러분이 당연하게 여기는 모든 것들이 누군가에겐 꿈입니다. 부디 그 소중함을 잊지 마세요. 북한에는 아직도 제 가족이 있습니다. 연락할 수 없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만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통일이 되는 그날까지 저는 여기서 제 이야기를 계속 전할 겁니다. 러시아 건설 현장에서 쓰레기통을 뒤지던 제가 지금은 자유롭게 숨쉬고 있습니다. 이 기적 같은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이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북한에 남아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자유가 찾아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